감사합니다. 그러니까 90년에 독일 통일 이후에 초대 외무장관을 했던 한스 디트리 겐시라는 외무장관, 유명한 장관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통일을 의식하지 않고 꾸준히 지원하다 보니 통일이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행복한 통일로라나 이런 시민단체 등에서 이런 국민기금 조성 방안 논의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통일을 앞당기는 데 상당히 기여하라고 기대를 합니다. 민간주도 통일기금 조성의 문제는 상당히 다들 앞서 도 대표님도 그렇고 여러 전문가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국민적인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관심을 제고하는 기여할 것으로 보고요. 소득 같은 경우는 90년 통일 전까지 한 매년 민간에서 한 100억 불을 조성을 했답니다. 우리도 지금 아까 도 대표님이 금융상품으로 하면은 최대한 1,500억 정도 조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통일국권, 그다음에 기업들 통일 개발기금, 그다음에 상당 부분 우리도 조성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독일 같은 경우는 통일된 데는 21년이 지났죠. 우리는 지났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금 통일에 대한 열기나 관심이 좀 상당히 저하되어 있고 진보 보수 간의 갈등도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연평도하고 천안함 문제라고 남북한이 상당히 경색되어 있는데 이런 남북관계가 나쁠수록 통일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준비를 해나가야 될 통일의 비전을 갖고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통독의 효과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국력이 신장되고 국격도 제고되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죠. 가장 지금 통일 독일이야말로 유럽의 강력한 경제대국으로 부상했고 세계 1위의 수출국가로 부상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의 중심국가가 됐고 동유럽과 서유럽을 잇는 허브국가가 됐습니다. 우리도 통일됐을 경우에는 8천만 인구의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고 동부가 허브국가가 돼서 동부가 경제 강국으로 되어갈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기반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통일 비용 문제만 거론되고 해가지고 그리고 홍순직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통일 이후의 효과 같은 거 그런 데 대한 상당히 논의가 좀 저조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단 비용하고 통일 비용, 통일 이익의 개념을 균형되게 인식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홍익표 대외경제연구원의 연구원이 발표한 거는 2031년 통일을 전제로 2015년부터 2040년까지 국방비를 갖다가 절감할 수 있다면 총 국방비 절감액이 한 5,853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633조가 되는데요. 아까 사회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북한의 광물자원 한 7,000조가 된다고 그러죠. 그로 인해서 연간 통일됐을 경우는 북한 광물자원 개발에서 연간 89억 달러가 더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되에 따라서 컨트롤 한반도 분쟁이요. 그에 따라서 정부나 기업이나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릴 때 좀 가산금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리스크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외채 이자비 감소 342억 달러가 된다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통일에 대한 통일 편익은 많은데 이런 모임을 통해서 어떤 민간 차원, 특히 시민단체 차원에서 어떤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근데 보면은 민간기금의 조성 문제는 물론 상당히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한데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통일비용 재정이 분담하는 게 주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기금 조성은 재정에 대한 보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런 우리 한계 속에나마 그래도 꾸준히 독일처럼 독일이 매년 100억 불씩 민간에서 조성했듯이 우리도 가야 할 길로 봅니다. 그 다음에 도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세 가지 중을 통일기금 조성 방안을 말씀하신 것 중에 통일금융상품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까 홍순직 박사님은 아까 또 오히려 큰 거액 예금을 한 사람들이 돈을 내겠다고 회의적이었는데 차라리 저는 좀 역으로 생각해서 오히려 지금 비과세, 저율과세 금융상품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라든지 무주택자, 60세 이상 노년층들이 가입한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특혜 금융 상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소득 수준이 낮은 가입자들 상대로 이자 수익 몇 푼 안 되는 이자 수익을 가지고 이들한테 통일기금 내라고 할 경우에 약간 좀 저항할 때 약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강제적이냐 의무적으로 내는 거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내는 거냐에 따라서도 그 경우에도 좀 여러 가지 성과가 조금 불투명하다는 걱정도 좀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고액예금 가입자나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라든지 1억 원이라든지 아니면 일정 금액 이상의 펀드 가입자, 요즘 주식 투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펀드 가입자라든지 그다음에 고액 배당금을 받은 대주주라든지 이런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수익금이나 배당금의 일부를 갖다가 통일금을 쳐넣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이게 오히려 좀 더 기금 조성도 좀 수월해지고, 그리고 가진 자들 또 고소득자들이 어떤 사회적인 의무를 다하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통일금융상품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요즘 카드업계도 여러 가지 마케팅이 활발한데 통일카드도 하나 발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십시일반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그런 통일금융상품을 개발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민간부문 통일기금 적립할 경우에 가능하면 저는 또 적립액의 일정 부분, 예를 들어 50% 이상은 원화로 갖지 말고 달러라든지 여러 가지 외환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기금 운용의 안정성이 높아지죠. 우리나라는 특히 기축통화가 아니어가지고 국제금융시장이 출렁거릴 때마다 원화 가치가 급등나가는데 달러라든지 안전자산으로 바꾸면 그런 면에서는 좀 기금 운용이 안정적이 될 수 있고, 또 그걸 갖다 외환 보유로 확충하게 되면 대외 신용도도 개선할 수 있고 외환 위기 시에 한 방파제 역할을 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 지금 한 3,200억 불 되는데 민간에서 적립한 통일기금 일부를 갖다가 외환 보유로 확충해 두면 또 그런 나름대로 또 그런 외환 위기 시에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통일기업 대상 북한 개발기금 적립 방안인데 아까도 홍순집 박사님과 거의 연애를 갖다 같이 하고 있는데 개성공단 진출한 기업들이라든지 대북 기업 업체들 보면은 지금 상당히 대부분 영세업체들이어서 순익의 일정 비율을 내는 게 좀 활성화되겠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남북 경색 국면이 장기화 지속되면서 입주공단,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많이 철수하고 있는데 상당히 경영난도 가정되고 있고, 그래서 중소기업들 취지는 좋은데 대북 통일 준비하는 중소기업들이 한테서 영업이익 일부를 갖다가 출연받는 게 아직은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사실 대기업들 옛날 정주영 회장이 또 소태방북을 하고 금강산 등 대북 경협 사업 체결하고 있었는데 현대그룹이 지금 이어서 하고 있지만 박광자 시피달 사건이 장기간 중단 상태에 있어서 중소기업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좀 대기업들도 좀 관심은 있지만 주춤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삼성이 노무현 정부 시대 평양에 50만 평 전자공단 추진했다가 좀 드랍을 했는데, 아까도 우리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북한의 자본주의 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비즈니스 관련 법과 제도가 좀 미비하고 남북 간의 그런 투자보장 협정 문제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좀 지켜지지 않고, 그래서 아마 대기업들은 관심이 좀 못 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 개발권을 연계를 해가지고 개발권을 주면은 거기에다가 국내외 자금들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식으로 갖다 투자를 하게 되면은 최소한 통일에 앞서서 경제 공동체라도 구축되면은 대기업들이 북한 개발할 때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개발기금 적립 외에도 대기업들이 북한 개발하는 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또 지금 이제 민간 얘기 나왔는데 지금 정부도 그러겠지만 국제금융기구를 활용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도 일부 나왔지만 북한이 지금 월드뱅크라든지 IMF라든지 ADB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좀 가입 지원을 하게 되면 대북 교류가 정상화되고, 이렇게 되면 국제기구의 공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고
그렇게 되면 싼 이자로 조달을 해서 자금 조달을 해서 북한 개발하는데 북한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남한의 통일병도 줄이고 국민 부담도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그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 방안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북한하고 중국 동북부, 그다음에 러시아 극동 지역, 몽골 지역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 개발 금융 기관을 세우면 어떤가 하는 건데 상당히 원대한 프로젝트인데 논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하게 된다면 지금 산업은행이 지금 정책금융공사로 바뀌었죠. 한국에서는 정책금융공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국제금융기구도 적극적으로 하는 건 어떤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민간 차원의 이런 소중한 세미나도 좋고 기금 모금도 좋은데 전반적으로 우리 행복한 통일을 갖다 시민단체에서는 좀 우리 통일을 감안하는 남한 사회의 그 성숙도를 높이는데 우리가 좀 시민사회가 좀 더 앞장섰으면 합니다. 동독 통일 이후에 서독 주민들이 그 동독 경제 재건을 위해서 많은 세금을 내고 희생을 했는데 무척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대다수 통일 역사를 만들어내는 데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답니다. 우리도 우리 남한 주민들도 그런 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교육을 시키고 통일 문화를 형성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시민단체 역할이 더욱 중요하지 않나. 물론 금전적으로 돈 모음도 중요한데 우리 사회 발상의 전환도 시키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뭐 통일 교육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통일 문제를 거창한 거대 담론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 생활에서 환경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우리 생활 환경 내에서 통일을 갖다가 진짜 경험할 수 있게 국민들을 계도시키고 교육했으면 합니다.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코너자로서 통일국제의 안정